유니콘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니 IoT니 뭐 이런 얘기도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시작은 뭐로 시작할 것이냐? 시작은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메디슨을 창업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60대 기술인 그리고 70대 기업인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었고 제가 만든 메디슨에서 창업해 나간 회사들 100개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100개의 회사 중에서 16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꽤 많죠? 예. 그 상장 기업 16개의 기업 가치가 메디슨을 빼고 지금 6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뭐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 그럼 어떤 거죠? 1조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 그걸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죠. 전 세계 유니콘 스타트업들, 뭐 예를 말하자면은 샤오미나 네스트나 핏빛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의 비밀이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쟤들은 어떻게 해서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주실래요? 자, 쟤들의 핵심 비밀은 뭐다? 뭐 하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디바이스 회사인가요? 뭐 틀리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회사로 어떻게 1조가 되죠? 우리 참고로 볼까요? 한국의 L전자, 그 거대한 L전자가 지금 기업 가치가 6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세 개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한국의 L전자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품? 아니면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 뭐로 보세요? 자,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니콘들의 우리가 비밀을 보기 위해서 얘들이 뭐 하는 회사냐? 하드웨어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헷갈리죠? 예. 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까? 둘 다? 예. 사물을 다룹니까? 데이터를 다룹니까? 둘 다? 피지컬 스페이스냐, 사이버 스페이스냐? 결국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답은 이거죠. 둘 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우리가 얘기를 붙이기를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한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PSS란 말을 쓰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융합된 시스템이다. PSS. 혹은 우리가 IoT, 혹은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O2O란 말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밀은 뭐냐? 지금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자, 왼쪽 세상과 오른쪽 세상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요? 왼쪽 세상에 있는 실제의 소녀시대, 요즘은 숙녀시대죠. 예. 실제 소녀시대를 제가 이 자리에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죠? 예, 근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냐? 소유권이 있어요. 소속 회사가 있습니다. SM에 소속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SM 회장님이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즉 소속사가 있고 소유의 세상인 거예요. 제가 이건 왼쪽 어려워요. 근데 오른쪽은 가능합니다.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왜 가능하죠? 저거는 공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자로 만들어진 피지컬한 세상은 소유의 세상입니다. 비트로 만들어진 온라인의 세상은 공유의 세상이에요. 두 개의 세상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와 공유와
우버라는 다른 가치의 세상이 떨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건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치관의 혼란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왔다가 쫓겨났죠? 그렇죠? 우버의 가치관은 공유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지금 또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를 대보니까 이건 아니야.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충돌이 에어비앤비에서도 생기고 수많은 사업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뭘 만드느냐? 세상을 혼돈으로 끌고 갑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늘 새로운 사업의 기회. 제가 16개 회사를 상장시켜 봤는데 그 16개 기업들 전부 다가 뭐냐면은 혼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분명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잘 안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 대박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글로벌 유니콘의 비밀 간단해요. 혼돈에서 기회를 찾은 겁니다. 자, 여기 앞으로 창업 혹은 지금 창업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면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창업 안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내가 뭔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가 바로 새로운 세상의 비밀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글로벌 유니콘의 이 비밀을 공개를 하려고 해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얘들이 어떻게 해서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기업 가치 1조 이상을 만들어냈는가. 이들은 이 지금 얘기하는 요 비밀을 체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프라인의 세상에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의 요소가 있죠. 두 번째가 공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천지인이죠. 예. 천지인의 이 세 요소를 우리가 다 기술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오프라인의 세상, 이것을 하늘, 시간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로, 공간은 IoT로, 인간은 IoB, 웨어러블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실제 오프라인의 세상과 1:1 대응되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온라인상에 지금 이 공간과 똑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미치오 카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행우주란 말을 썼습니다. 평행우주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완전히 1:1 대응되는 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러한 평행우주가 오토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 평행우주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오프라인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세상에서 나한테 맞춤 서비스가 불가능하던 것을 맞춰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금 골프를 치는데 이게 스크린 골프입니다. 실제 골프장은 아니죠. 그런데 스크린 골프는 실제 골프장과 1:1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 홀인을 하면은 홀인은 패도 줍니다. 예, 상금도 줘요. 예. 우리가 스크린 골프장 입장객이 실제 골프장보다 많은 거 아세요? 예, 더 많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이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스크린 골프입니다. 프로야구보다 많아요. 예. 자, 이거 바로 오토 세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죠. 제가 이 평행 우주를 거쳐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인천에서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역사 얘기입니다. 그 강의를 마치고 여기 출발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어딜까 물어봤죠. 그래서 무슨 맵, 무슨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면은 몇 분 뒤에 도착해. 자, 우리는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은 길,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지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2시간 뒤에 출발하면 어떻게 될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실제 도로와 완전히 1:1 대응되어 있는 도로가 내비게이터에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길대로 가보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다시는 안 싸고 팍 발로 찹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 다음에 뭘 가지게 됐느냐, 모든 자동차의 위치를 1:1 대응해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에 차가 몇 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평행 우주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 우리는 가장 최적의 도로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별거 다 하죠. 얘는 2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사람들이 몰리는데 100만 명이 야, 여기서 내 대구까지 어떻게 가는 게 좋아? 하고 물어보면은 똑같은 길 가르쳐주지만 그 길이 밀리죠. 그래서 적당히 분산시켜줍니다. 적당히 분산시켜줘요. 이 지능형 분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터는 평행 우주란 O2O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뭘 최적화시켰느냐? 우리의 오프라인의 교통을 최적화시킨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까는 것보다 무슨 기사, 무슨 맵을 잘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리얼 월드, 실제 세상과 완전히 동일한 또 하나의 세상, 버추얼 월드가 데이터와 최적화에 의해서 순환되고 있는 구조예요.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안 했죠? 자,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교통이 최적화되듯이 공장을 똑같이 평행 공장을 만들어 놓고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G가 얘기하는 브릴리언트 팩토리, 이런 것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실제 사무실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최적화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 왜 안 했죠? 자, 지금까지는 평행 모델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도를 전부 다 온라인에 갖다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거기다가 교통신호책이 다 온라인에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자동차 한 대 한 대 위치 다 파악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축 비용이 교통 최적화 가치보다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죠? 자, 수집 비용이 감소했어요. 누가 감소시켰죠? IoT가 감소시킨 겁니다. Io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거의 제로의 비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어요. IoB를 통해서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 비용이 감소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한글 프린터를 개발할 때, 그때는 1970년대입니다. 메모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피땀 흘렸어요. 그런데 요즘 그때하고 제가 메모리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얼마냐? 1억 배 차이가 나요. 1억 배 싸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배 싸지면은 이거는 제로나 마찬가지. 예. 요즘은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메모리 적게 차지하려고 노력 아무도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70년대 개발할 때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목적은 뭐냐면 메모리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CPU 속도는 어떠냐? CPU 속도가
30년 동안에 100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100만 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데이터 수집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저장 비용, 메모리 비용이 감소하고 처리 비용이 감소했어요. 이러니까 뭐가 가능해졌어요? 평행 모델을 구축하는 게 쉬워진 겁니다. 자, 평행 모델을 구축하는 게 쉬워지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과거 나사에서 우주선을 보낼 때 쓰던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합니다.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무슨 팡 하는 데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우주선을 달나라 보낼 수 있는 컴퓨터보다 더 센 걸 우리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오토 커머스처럼, 오토 커머스는 오토의 0차원의 오토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갔다가 오프라인 갔다 왔다 했다는 0차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토는 뭐냐면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1대1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가 어디냐? 오프라인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계입니다. 요 위에가 어디냐? 여기가 온라인의 세상입니다. 천상계예요. 두 개의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IoT와 IoB를 통해서 만들어진 IoE, 모든 것의 데이터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실시간으로 저가 수집이 돼서 온라인의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정말 싸진 비용, 1억 분의 1로 싸진 비용에 클라우드의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해버리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 빅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줄 수 있게 돼요. 예측과 맞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실 세상이 최적화되죠. 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글로벌 유니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임스 박이 핏빛을 이번에 우리 한인교포죠. 나스닥에 상장해서 41억 불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지금 그보다 2배 이상 더 올랐습니다. 핏빛이 뭘로 성공했는가? 단순히 웨어러블 기기를 잘 만들었나? 전혀 아니죠. 그 정도? 우리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정도 못 만들어요? 우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이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 두 개를 잘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핏빛은 중요한 것이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네스트. 자, 네스트 아시는 분 알죠? 구글이 3조에 인수를 했죠. 뭐 하는 회사죠? 보일러 회사죠. 보일러 컨트롤러 회사입니다. 뭘로 만드는 보일러 컨트롤러 회사입니다. 무슨 보일러 컨트롤러 회사를 3조를 주고 사요? 그 이해가 돼요? 네? 안 되죠? 오프라인의 세상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갖고 있느냐?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뭘 만드느냐? 최적의 에너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교통을 최적화했다면 네스트는 가정의 에너지를 최적화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유니콘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혁신의 원천은 뭐냐?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우리 회사를 혁신하든 우리 업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핀텍이란 뭐냐? 금융업은 뭐냐? 유통업은 뭐냐? 이 업의 본질을 파악해야죠. 여기다가 많은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토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기술이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복합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 두 개의 다른 세상이잖아요.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뭐 기술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IoT? 안 돼요. IoB?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합 기술을 제대로 학습할 때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술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가 뭐가 필요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는 키스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2개를 뽑았습니다. 12개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6개의 고리가 바깥고리입니다. 바깥고리에 6개의 기술이 있어요. 바깥고리의 6개의 기술은 각각 뭘 하느냐? 오프라인 세상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이 6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행 우주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6개의 기술 보면은 시간을 끌어올리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연결하는 3D 프린터와 IoT,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SNS, 인공지능과 IoT, 웨어러블. 이 6개가 뭘 만드느냐? 오프라인 세상을 온라인으로 끌어올려 나갑니다. 자, 이 끌어올린 기술을 그 다음에 온라인 세상에 있는 이 평행 모델로부터 오프라인을 최적화시켜줘야 돼요. 이 최적화하는데 6개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뭐로부터 출발해요? 서비스 디자인부터 출발합니다. 야, 이 전체 서비스 뭘 어떻게 최적화할래? 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 개념 별로 안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최적의 기술, 최고의 기술이 아니에요. 거기에 디자인상 최적의 기술을 뽑아서 합쳐야 됩니다. 그게 적정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적정 기술 중에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최적화를 하는 데는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이 늘 실시간으로 지불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핀텍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게임화예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어떻게 최적화되는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융합돼서 최적화됩니다. 그게 증강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적화 과정에 인간이 아닌 로봇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 지능형 로봇입니다. 이 6가지가 뭘 만드느냐?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오프라인 세상을 최적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의 요소 기술이 있고 여기에 바깥골입니다. 안쪽 꼬리에 있는 게 6개의 융합 기술이에요. 이 12개의 기술을 따로따로 이해해가지고는 글로벌 유니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글로벌 유니콘의 간기를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금 막 떠오르는 정말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이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소유가 종말에 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 융합의 시대가 된 거죠. 오토 혁명 시대입니다. 인류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이 결합하면 이 오토 혁명으로 가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시간을 조금 단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2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2번째 올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전달하려는 의도는 다 파악하셨죠? 그죠? 다 파악하셨죠? 그래서 IoT 따로 공부해가지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 어렵습니다. 빅데이터 따로 어려워요. 플랫폼 따로 해서 어렵습니다. 이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O2O 결합의 최적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분석해서 가치 창출해서 최적화시킨다. 여기에 이제 6개의 기술이 들어왔고, 요 중에서 지금 Io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 우리 미국에 있는 CEO들은 보면 참 배우 같아요. 예, 저 얘기 보세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한다예요. 예,
시스코 IoT를 이끌어가는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 말씀이 이거죠. 앞으로 40%만 살아남을 거다. 뭐냐? IoT 활용 안 하면. 겁주는 거예요. 예. 빨리 겁먹으라는 얘기죠. 자, 우리 과거는 주로 뭘 집중했느냐? 우리가 집중했던 거는 뭔가 노력을 해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식물을 관리하고 노력을 해서 쇼핑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IoT는 여기다가 지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공간에 지능을 주는 겁니다. 공간에 지능을 준다. 그래서 이 IoT의 핵심은 뭐냐? 인간과 공간이 이제는 상호작용을 해요. 첫 번째가 뒤에 잘 안 보이시겠나요? 인간과 공간이 첫째, 공간의 감각을 인간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 지하 주차장에 IoT 카메라를 두고 제 휴대폰에다가 연결시켜 두면은 누가 왔는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치도 저의 시각이 저기까지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IoT를 통해서. 이때는 IoT의 개념은 뭐예요? 센서입니다. 센서. 자, IoT는 센서입니까? 센서만은 아니죠. 우리는 거기다가 뭘 줄 수 있느냐? 제가 거기다가 미리 프로그램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오면은 뭐를 울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센서가 아니죠. 그놈이 지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차량 번호도 요 차량 번호가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도망가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능을 준 게 우리가 내비게이터에 지능을 줬고, 그동안 노래방 기계에다 지능을 줬죠. 우리가 노래방 기계, 이제는 뭐 가사 외워요? 안 외우죠? 옛날엔 다 외웠어요. 요즘 안 외웁니다. 왜냐? 그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 인베디드 인텔리전스, 인간은 공간에 지능을 주고 공간은 인간에게 감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1단계를 지나서 공간과 공간이 서로가 융합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M2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머신과 머신이 융합합니다. 자, 진짜 요 다음에요. 자, 머신과 머신이 융합해서 내 휴대폰과 IoT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이제는 제가 범죄자야 하고 알아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새로운 없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머전스. 창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이머전스예요. 창발이죠. 이게 새로운 지능입니다. 인텔리전스예요. 그래서 이 IoT는 제가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머전트한 인텔리전스라고 정의합니다. 창발적인 지능이 IoT다. IoT는 센서가 아니다. IoT는 통신이 아니다. IoT는 이머전트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로 에포트 시스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 만화라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PC가 어디 있죠? 저쪽에 있나요? 오늘 좀 시간 단축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센서와 지능과 기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기계 학습의 예가 네스트, 바로 보일러 컨트롤러. 구글이 3조를 주고 샀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구글이 드디어 정신이 가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그 결과 구글은 뭘 획득했느냐? 이 가정용 IoT 시장의 표준을 지금 장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표준과 특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네스트의 이 방대한 데이터죠. 네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네스트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사용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3개월 정도 사용하면 제가 스스로 기계 학습을 해요. 해가지고 최적의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려줍니다. 그러면 대략 평균 저게 가격이 250불인데 1년에 80불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더 나가서 이것이 러시아워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게 블랙아웃이 나올 것 같으면은 미리 얘들이
국가 시스템 혹은 발전 시스템하고 연동해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또 한 80불쯤 줄여줍니다. 이래서 1년 반이면 다 회복을 해요. 학습을 통한 지능 획득. 이게 머신 러닝입니다. 핵심인 게 뭐냐면은 이 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본질은 뭐냐? 이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일단 얻는데 얻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얻어서 뭐 하려고 해요? 네? IoT, 인터넷 오브 싱스. 데이터, 싱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데이터를 얻죠. 데이터 얻어서 뭐 해요? 그거 자체는 소용없죠. 그걸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서 세상을 최적화시키는 요 과정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머전트 인텔리전스입니다. 창발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IoT는 IoT,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이해하면 사람들이 본질을 자꾸 착각합니다. 저게 인터넷이 중요한. 인터넷은 기본입니다. 인터넷 연결돼야죠. 근데 IoT의 본질은 뭐냐?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예요. 예, 그래서 IoT를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하자. 자, 그러면 IoT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만큼 바뀔 것이냐. 이 IoT를 통해서 그래서 봤더니 헬스케어 의료 쪽에서 한 1조, 그 다음에 공장에서 2조, 도시에서 1조, 뭐 웬만하면 몇 조, 우리 돈이 아닙니다. 몇 조 달러입니다. 몇 조 달러씩 바뀔 것이다. 이런 세상의 기회가 지금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가정이 중요하고 의료가 중요하고 그리고 공장이 중요하고 도시가 중요하고 교통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분야의 IoT를 가지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창출이 얼마냐? 4조에서 11조쯤 된다. 그럼 우리가 언뜻 감이 안 잡히니까 대한민국 GDP의 3배에서 8배 정도를 우리가 IoT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가치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물에 지능을 주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사물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벨킨 IoT의 선두 중에 한 명이죠. 벨킨의 장비를 우리가 위모란 프로그램 IoT 랭귀지 가지고 지시를 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 포트를 끓여라 명령을 해요. 그럼 지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차를 몰고 집에 들어오면은 목욕탕 물을 데워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IoT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죠. 그래서 냉장고, 체중계, 프라이팬, 공기 분석기, 화분, 도어벨 전부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홈. 우리가 집 자체가 IoT로 다 연결되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대단한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IoT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애플은 홈킷, 구글은 스레드 그룹, 퀄컴은 올신 얼라이언스, 삼성 인텔은 OIC 그룹을 통해서 야, 다 우리 편에 와. 너 우리 편에. 이래서 누가 IoT, 홈 IoT 표준을 잡느냐 가지고 한판 붙어 있죠. 저기서 누가 제일 현재 앞서가고 있느냐? 구글이 제일 앞서갑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아까 3조를 주고 인수한 네스트예요. 그래서 스레드 그룹인데 이 재밌는 게 구글은 뭐든지 다 오라죠. 그래서 구글은 누구든지 받아들인다. 심지어는 경쟁자, 퀄컴, 삼성 전부 다 이 스레드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애플은 늘상 그렇듯이 굉장히 물 관리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 클럽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시키면 안 됩니다.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애플은 물 관리를 잘하고 있죠. 이래서 이제 우리 IoT는 이걸 통해서 공간이 결합하는데 이제 공간이 미디어와 결합합니다. 콘텍스트 어웨어니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IoT를 통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스마트 거울을 통해서 내가 거기 있는 정보를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스마트 계산대로 계산이 발표해서 쇼핑카트, 로봇 종업원 요거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만든 로봇 페퍼죠. 예. 이런 IoT를 통해서 우리는 뭐 쓸 수 있는 분야가 산업에서 젖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 관리한다. 뭐 옛날에 어려웠죠. 이제는 맞춤이죠. 그러니까 IoT의 궁극적인 가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혹은 맞춤이에요.
예측은 시간, 맞춤은 개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IoT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고, IoT로 공장을 자동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공장이 1:1 매핑이 된다. 아까 우리가 내비게이터가 1:1 매핑 되듯이 모든 것이 1:1 매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장 자체가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설비 점검 일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IoT를 통해서 이제는 설비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는 실제 공장이 안 가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 시점에서 이 설비를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게 나온 거죠. 이 IoT를 통해서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물류 관리합니다. 요거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도시, 헬스케어, 소매, 유통 모든 부분이 바뀌면서 IoT가 스마트 월드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IoT를 뒷받침하는 기술로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기술이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은 밴드위스가 넓고 데이터량이 많죠. 우리 뭐 영화도 빨리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IoT에 쓰는 데이터는 굉장히 데이터 양이 적고, 그리고 배터리는 오래 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시크폭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IoT에서 뭐가 중요할 것이냐. 2013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IoT 시장의 90%가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에서 제일 작은 게 네트워크, 인터넷이고, 그 다음 디바이스, 센서들이고, 그 다음 시스템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라고 보는 겁니다. IoT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IoT는 생명을 가진 사물들이 되는 거죠. 모든 사물에 이머전트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서 공간과 인간이 융합하니까 누구나 마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우리가 마법으로 보이죠. IoT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위치를 인식하는 목걸이가 있어요. 이 위치를 인식하는 목걸이를 사람이 우리 꼬마한테 채워주면 우리가 IoT 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아지한테 채워놓으면 죄송합니다. 꼬마한테 채우면 웨어러블, IOB라고 얘기해요. 근데 강아지한테 채우면 우리가 IoT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IoT와 웨어러블은 같습니다. 같아요. 차이가 뭐냐? 사람이 쓰면은 웨어러블입니다. 사람이 안 쓰면은 IoT. 그래서 IOB와 IoT는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웨어러블, IOB입니다. 자, IOB를 보면 똑같은 IoT와 같은 과거인데, IoT가 사물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냈다면 웨어러블은, 이 IOB는 사람부터 끌어내죠. 자, IoT와 웨어러블 중에서 어느 산업이 빨리 클 것인가?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웨어러블 쪽은요, 단일 기업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표준화된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IoT는 그 분야마다 전부 다 세분화돼요. 그래서 웨어러블 산업은 오히려 큰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큰 기업들이. IoT는 우리가 SI 사업과 같이 굉장히 세분화된 서비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웨어러블 장비들이 무지하게 빨리 크고 있죠. 그래서 고프로가 IPO로 4억 불 조달했고 뭐 이렇게 조달하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이 IoB를 통해 가지고 평행 우주를 만든 겁니다. 이 인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또 하나의 평행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IoB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버추얼한 인간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난 뭘 만들 수 있느냐? 최적의 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IoT는 단순히 세상을 최적화했죠. 근데 IoB는 단순한 최적화가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까지 해요. 과거에 내가 못 가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평행인간이 탄생합니다. 현시의 나를 증강시키고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IoT에서는 우리가
증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IOB는 증강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최적화되죠. 자, 제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죠? 네, 평범한 제가 이 웨어러블 기기하고 딱 연동이 되면 뭐가 되느냐? 슈퍼맨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강아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그리고 뭐 저한테 백과사전에 있는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1분 안에 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1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10초면 됩니다. 빨리 치니까. 예. 교수는 1분 걸리고 초등학생은 10초 걸려요. 똑같은 거 물어보면 이제 누가 먼저 답을 해요? 초등학생이 먼저 답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계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오감융합을 통해서 슈퍼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BM은 매년 Next 5 in 5를 발표해요. 그게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바꿀 5개 기술. 그 중에 IBM이 발표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오감융합의 시대가 온답니다. 오감이 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이 융합되면서 후각, 촉각, 미각 모든 것이 융합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IOB 장비들이 등장하고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제가 웨어러블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뻘쭘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은 뭐 착용할 수도 있고 안경을 쓰든지 뭐 웨어러블이 되든지 아니면 의류에다 집어넣든지 신체에 부착하든지 우리가 뭐 뱃속에 집어넣든지 이게 전부 다가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웨어러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웨어러블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IOB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비가 홍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스마트워치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어요? 그건 빅 플레이어들이 만듭니다. 예. 그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응용 분야를 개발할 수 있죠. 그거는 중소창업자들의 역할입니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번역을 해줄 수도 있고 모든 나의 키는 이걸로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음성인식할 수 있고 통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워치는 자주 보지만 글래스는 우리가 사업자, 제가 상업 심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들 안 해요. 이 구글 글래스가 지금 우리가 B2C 영역에서는 후퇴했죠. 뭐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렇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 비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늘 저기 녹화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아무 데서나 가서 녹화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B2B 영역에서는 용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벤처들이 구글 글래스와 같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응용 사업을 만들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냐? 현실과 가상을 오버랩시키는 분야. 현실과 가상이 합쳐지는 분야들입니다. 이 오감 정보가 융합돼야 됩니다. 보면은 자, 병원 수술방에 가보면은 복잡해요. 환자 정보도 봐야 되고 엑스레이 이미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시그널도 봐야 되고 그리고 환자도 봐야 되고 내시경 화면도 봐야 돼요. 진짜 복잡합니다. 이 실제 현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데이터를 융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분야가 거기만 있을까요? 늘 의료 분야하고 가장 비슷한 산업이 뭐냐 그러면은 뭐 국방을 산업이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국방과 의료,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굉장히 비슷해요. 예. 기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국방 기술과 의료 기술이. 자, 국방도 보세요. 나의 상대방 적이 어디 있는가? 그거 내가 글래스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 움직이는 게 쉽죠. 우리 소대원 한 명한테 어떻게 지시하는가? 지시 바로 보여줄 수 있죠. 저 포탄 떨어지는 저 언덕 너머가 뭐가 있는가? 드론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을 글래스에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방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쓸 때가 많은 거죠. 스포츠, 그 다음에 오페라 관람, 이런 수많은 분야에 걸쳐가지고 천체인식, 공부, 이 분야들이 나오죠. 이 대표적인 게 제가 수술실 예를 들었고, 지금 수술실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 글래스가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개인용 기기들이 많죠. 여기 모레큘러 센서부터 시작해서 요건 지금 아직도 FDA 클리어가 안 됐지만은 굉장히 기대되고 있죠. 스캐너도라고 또 이마에 대면은 그 상태가 나오는 거죠. 에어 퀄리티 나오는 것도 있고 임신 측정기도 있고 수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트래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트래커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번에 핏빗이죠. IPO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전도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 그럼 근전도 인식해서 뭐 할 거냐? 그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게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 어떻게 치는 게 가장 최적의 각도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배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운동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직토가 우리 걸음걸이 잡아주는 거죠. 킥스타터에 가가지고 모금에 성공한 바 있죠. 뭐 이건 한마디 대표적인 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포크가 알려줍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바이오가 만든 거죠. 이건 너무 짜. 이건 너무 성분이 많아. 자, 이런 IoT 웨어러블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의 싸움이냐? 플랫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헬스키트 이것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발표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워치 생태계 중에서 우선 헬스케어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3개를 주축으로 만듭니다. 큰 병원은 메이오 클리닉하고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헬스케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의 관리의 대표적인 회사,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회사가 에픽입니다. 그 에픽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나이키하고 개인의 피트니스 손을 잡아요. 이래가지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 의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 피트니스까지. 이것이 바로 애플의 헬스키트라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플랫폼들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걸 바탕으로 도약을 합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가 도약했듯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헬스케어 기기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진 창업은 이제 어렵습니다.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개개인의 피트니스 관리하는 사업을 하겠다.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비즈니스 금맥이 되는 거죠. 자, 웨어러블 챌린지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챌린지고. 그런데 요 웨어러블 비즈니스는 IoB는 다른 점이 큰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쓰는 것과 사람이 아닌 사물에 쓰는 것은 규제가 달라요. 그리고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해요. 자, 핏빗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놓고 봤을 때 그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니까 핏빗을 차가지고 뭐 트래커는 워낙 많잖아요. 이 트래커를 차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저러면은 내 보험료 지급이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핏빗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핏빗 판매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사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산 비용 다 뽑고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밑져야 본전이다 하고 사가지고 운동 안 하면은 안 남죠. 그런 사람들은 또 뭘 하는지 알아요? 드릴 위에다가 핏빗에 트래커를 올려놓고 더 돌립니다. 그럼 운동한 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이제는 심박이 같이 측정되지 않으면은 우리 그 데이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심박을 집어넣어주는 또 그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끝없이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보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법, 원격 진료, 이런 법에 관한 규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법에 관한 규제가 중요하죠. 딜라이트 보청기 싸게 사는 이유죠. 자, 이렇게 해서 IoT와 IoB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모을 거예요. 모은 거 가지고 우리가 엿싸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공간과 인간으로부터 데이터가 와서 어디에 오느냐? 클라우드에 와가지고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빅데이터는 흔히들 우리가 3V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일단 볼륨이 크고, 다양하고, 그 안에는 음성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냥 간단한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속도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3V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 V입니다. 뭐 할래? 그거 가지고 뭐 할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셜 데이터를 쫙 쌓아가지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가서 뭐 하고 있는가? 그걸 다 데이터 수집했어요. 수집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새벽 2시에 맥주 사러 오더라. 이런 핵심되는 게 나와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의 네 가지 V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빅데이터가 왜 생기는가? 과거에는 저를 설명하는데 뭐만 있으면 되냐? 이력서 한 장이 있으면 돼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뭐하고 있는 얘기 다 필요해요. 데이터가 시간, 인간, 공간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점의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가 돼버렸어요. 빅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빅데이터의 양이 얼마냐? 지금 빅데이터 양 1제타바이트가 쭉 CD로 구워가지고 쌓아놓으면 달나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구상에 등장한 새로운 데이터가 5제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쭉 쌓아서 올려놓으면 저기 달나라를 2번 왕복하고 한 번 더 가죠. 이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직접 데이터 관리하는 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운물이 있던 걸 요즘은 수도꼭지 가지고 풀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IT 자원의 수도꼭지를 만든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써라. 옛날엔 창업할 때 야 우리 회사의 서버를 어떻게 갖추고 그 다음에 최대 트래픽 양을 얼마로 계산하고 이거 전부 다 머리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너 필요한 대로 쓰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필요한 대로 쓰고 컴퓨팅 파워,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그 OS 다 갖다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이 그린 그림입니다. 너 사업할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 네가 할 줄 잘하는 게 뭐야? 그러면 나는 새로운 그 피트니스 관리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미래 아바타를 만드는 거 나 그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야? 물리적 서버 갖추는 거, 운영체제 갖추는 거,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그거 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건 우리가 해줄게. 심지어 아마존은 뭐까지 해줘요? 돈 받는 거 다 해줘요. 배달도 해주죠. 배달해주고 수금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해주고 그거 우리가 다 해줄게. 너는 네가 잘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창업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창업이 쉬워지죠.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드웨어 그걸 이아스로 대체한 겁니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래서 서버를 대체하는 게 바로 이아스, 미들웨어를 대체한 게 파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게 사스가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대체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갖다 쓰면 된다. 물론 내가 클라우드 사업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걸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창업자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가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스는 내가 뭘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 엔드라이브는 다 쓰시죠? 자, 안 쓰시는 분. 뭐 공짜인데 안 쓸 이유가 없죠. 한 분 있네. 구글 드라이브. 이거 안 쓰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쓸 필요 없으니까. 에버노트 쓰시는 분. 쓰시는 분. 그 정도 쓰시는군요. 드랍박스는 좀 더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러면 슬랙 쓰시는 분. 슬랙 써요? 잔디 쓰시는 분. 그건 없구나. 자, 드랍박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서 흩어진 거, 협업하고, 전송하고, 공유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스를 통해서 굉장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파일 드라이브를 씁니다. N 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걸 써요. 드랍박스나 이걸 써요. 그 다음 덜 쓰는 건 에버노트는 덜 씁니다. 에버노트 쓰세요. 파일하고 에버노트하고는 클릭 2번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꼭 쓰시라. 공짜니까. 뭐 공짜인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무료 버전 써도 쓰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랙을 쓰면요, 팀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슬랙의 한국 버전이 잔디입니다. 예, 그것도 공짜예요. 예,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로 IT 자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우리는 이제 IT 자원을 했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그거를 분석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자, 클라우드 컴퍼니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스, 파스, 이아스 컴퍼니들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 가지고 뭘 하느냐? 뭔가 가치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끄집어내는데 뭐 어느 정도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냐 하고, 맥킨지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연구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헬스케어 비용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전체 미국 헬스케어 비용의 8%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헬스케어 비용의 8%가 얼마냐? 3천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3천억 불을 단지 헬스케어 분야 하나, 그것도 미국에서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예, 빅데이터로 가치를 한 방울 얻는 거죠. 이게 이제 8%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예측과 맞춤입니다. 모든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O2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금년에는 독감이 어떤 형태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정확히 예측하면은 독감 대처 비용이 줄어들죠. 사전에 우리가 내시경 진단을 열심히 해주면은 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게 예측입니다. 맞춤은 뭐냐면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고 어떤 사람은 아세트아미노인이 잘 먹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최적의 처방을 해준다. 이게 뭐냐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약을 안 쓸 수가 있는 것. 맞춤입니다. 그래서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빅데이터 빨리 성장하고 있죠. 근데 빅데이터가 성장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빅데이터와 이제 뒤에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가치 있는 걸 끄집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돌려야 돼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데이터와 알고리즘. 손 들어 봅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좋습니다.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네,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 알고리즘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별화 핵심이 알고리즘이 아닌 빅데이터예요. 그 이유가 알고리즘이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알고리즘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딥러닝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예요.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들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알고리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느냐?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들이 그걸 다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핵심의 빅데이터입니다. 요 치안, 우리가 이제 보스턴의 폭발범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백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범죄 대응을 하죠. 내년에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넷플릭스 6천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 쟤들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당신은 뭐 좋아할 건가 아는 거예요. 당신은 스릴러 좋아해. 당신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추천을 해주는 거죠. 최적의 추천하니까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즘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한다는 무슨 광고가 그렇게 돼 있죠. 패스트 패션들. 이게 핵심이 뭐예요? 재고 안 남기는 거죠. 예. 재고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해요?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예측 뭐로 해요? 바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산업별 빅데이터 효과. 이미 지각 변동은 시작된 거죠. 금융도 빅데이터 혁명입니다. 금융이란 게 뭐냐? 간단해요. 누구하고 거래할래? 그 다음에 쟤 돈 떼먹을 것 같아? 안 떼먹을 것 같아? 그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 나 누구한테 거래할래? 그리고 저 사람의 신용도 얼마가 될까? 그것만 알면 금융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걸 뭐로 하느냐? 빅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자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원들이 다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자원 이들이 하이브, 제플린, 이게 전부 다 하둡과 스파크,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하둡과 스파크의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툴이 하이브, 제플린인데 이것이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전부 다 오픈 소스예요. 아까 얘기한 넷플릭스가 자기네 예측하는 알고리즘도 오픈 소스로 제공. 누구든지 쓸 수. 지금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알고리즘의 95%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오픈 소스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이는 거죠. IoT, IOB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걸 분석해서 세상을 최적화시킨다. 이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원천을 확보해야죠. 지금 보면은 우리 문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각각 구글은 검색 데이터, 아마존은 커머스 데이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빅데이터 원천을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핏빗, 네스트 전부 다가 스타트업들이죠. 걔들이 핏빗은 우리 피트니스 데이터를, 네스트는 에너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해 나갑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데이터가 가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는데 특화 표준으로 만들어 갔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목적, 빅데이터 예산 책정, 분석 인력, 분산 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미래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빅데이터는 무조건 수집해야 되는데 최대 수집의 원칙입니다. 근데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의 원칙이죠. 이 문제의 충돌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문제를 봐야죠. 누군지 알죠?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튜링 역할을, 앨런 튜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A머신을 통해서 됐고, 앨런 튜링이 컴퓨터 기계와 지능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1년 2월 14일. 컴퓨터와 사람이 퀴즈 게임을 했죠. 저 유명한 제퍼디 쇼입니다. 누가 이겼죠? IBM 왓슨이 완승을 했죠. 인간의 중에서 가장 인간계에서 최고의 퀴즈 챔피언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제퍼디 쇼에서 왓슨의 성능은 이것밖에 안 돼요. 싱글 유저에 위키피디아 공부하는데 5일 걸리고 이런 정도가 지금은 어디까지 가느냐. 수백만 명을 동시에 서비스하면서 이 광범의 산업 지식을 1시간 만에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이거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놈이 이제 뭘 하느냐. 자, 작년에 전 세계에서 암 진단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는 데가 미국의 MD 앤더슨입니다. MD 앤더슨에서 논문이 발표됐어요. 내가 암 중에서 가장 어려운 폐암을 해봤더니 왓슨이 82.6%, 지금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82.6%. 이거는 웬만한 병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 깜짝 놀랐어요. 야, 가장 어려운 의료 진단을 왓슨이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MD 앤더슨 의사나 이제는 아칸소 병원의 의사나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능이 민주화되어 버린 거예요. 똑똑한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YS가 하신 얘기가 있죠.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머리를 이제 진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왓슨의 머리를 빌리면 됩니다.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 인공지능이 한동안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신경 조직을 그대로 반영한 딥러닝이란 기술이 발달하니까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음성 같은 거는 그냥 실시간 대화를 영어 스페인어 번역합니다. 스카이프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 스페인어 실시간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은 사람 얼굴 다 알아맞춘다는 거죠. 99.68%.
구글이 100%로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딥러닝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뇌, 간뇌, 뇌하 수체 모든 부분을 개별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할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 발전시키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실제 창업에서 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로봇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뱅크의 페퍼란 로봇, 깡통 로봇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깡통 로봇에다가 IBM 왓슨을 연결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로봇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블루믹스란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왓슨이 그거를 사스 서비스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인공지능이 뭘 만드느냐?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드론, 무인자동차, 단순 노동이 종말되는 거죠. 인간 노동 없이 생산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자, 융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D 프린팅이죠.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 문제를 보면은 3D 프린터가 가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가상이 현실화입니다. 네, 가상이 현실화. 그래서 3D 프린터를 보면은 형상을 만드는데 저 3차원 구조입니다. 요 옷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소금 패션쇼인데 저 옷이 일반 직물 조직 만드는 방법 만들 수 없어요. 3차원 조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3D 프린터 이외에는 뭐 공 안에 공을 만들 수 있죠. 작은 것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어요. 모든 재료를 다 쓸 수 있고 지금 유리만 못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꿀 12대 기술에 포함되어 있죠. 자, 3D 프린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우선 뭐 많은 방식이 있다는 건 알고 갑시다. 3D 프린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액체 분말 고체리기까지 여러 가지 소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무지하게 싸지고 있다. 처음에 10만 불, 그 다음 10,000 불, 그 다음에 요 메이크업옷이 3,000불 이하로 내놓을 때 세상이 놀랐어요. 야, 어떻게 3,000불 이하가 나오냐? 금년 CES쇼에서 300불짜리가 나왔죠. 아마 내년도에는 100불대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3D 프린터보다 100배 빠른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활용.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 때 수백만 원 들던 거를 10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죠. 실제 요거는 스타타시스에서 만든 덴탈 전용 3D 프린터인데 치기공사 양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찍는다, 만든다, 끝 이거예요. 무슨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기공사가 없어집니다. 예. 이거는 세상을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는데 치기공사와 같은 종류의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활용 사례로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 다음에 큰 중후장대한 분야, 그리고 어떤 분야들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육각기둥을 이렇게 벌집구도 만들려면 일일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3D 프린터는 그냥 한 번에 찍어내요. 앞으로 3D 프린터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3D 프린팅하면 프린팅 끝나면 타고 갈 수 있게 하죠. 조립 공정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예.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리얼타임 구현한다. 금형 제작이 필요 없어진다. 조립 공정이 단순화된다. 이 세 가지가 장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3D 프린터는 지금 쓰고 있죠. 여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트레이드 오프 포인트입니다. 일정 수량 이하는 3D 프린팅이 유효하고 일정 수량 이상은 기존 공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만들어지죠. 킹코 같이 우리가 킹코 같은 설비를 이용해서 프린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3D 프린팅 가지고 우리가 이건 무슨 사례냐? 남수단에서 이 팔 잘라진 애들을 3D 프린터로 가지고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얘가 그 다음에 그 3D 프린터 가지고 다른 애들을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
이 의수 만드는 기술이 이제는 3D 프린팅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만들 수 있는 단순화된 기술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3D 프린팅에서 어떤 걸 할 거냐? 기기 시장은 작아요. 프린팅 시장이 크고 설계 디자인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프린팅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큰 회사가 3D 프린팅과 스타타시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스타타시스가 절반 정도 먹고 10몇 %를 그 다음에 3D 프린팅과 등이 먹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 설계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직접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쉐이프웨이를 가보면은 거기에 프린팅 설비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디자인 다운받아서 걸면 되는 거죠. 싱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쉐이프웨이는 좀 더 프로들이 하고 싱기버스는 아마추어들이 합니다. 고가는 미국, 저가는 중국이 잡았고 중국의 3D 프린터 회사가 지금 1000개쯤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일반 3D 프린터 만든다고 들어가면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될 거냐? 한국은 바로 서비스와 특허. 어떤 분야의 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거하고 거기에 어떤 특허를 낼 거냐. 이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 오픈소스 하드웨어 일을 하나 더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려면 껍데기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지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능을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2005년도에 이태리에서 야, 우리가 보니까 할 때마다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게, 회로 만든다는 게 CPU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뭐 통신 모듈 들어가고 뭐 똑같더라. 그걸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똑같이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두이노를 만들었죠. 자, 아두이노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오픈하고 보조 부품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를 사다가 공개된 드론 소프트웨어를 올리면은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 이게 끝입니다. 이래서 제로 투 파이널까지 이제 3개월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이면은 모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 하죠? 원래 20불입니다. 원래 20불인데 정품은 중국에서 짝퉁이 대륙의 실수 3불에 나오죠.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는 8빛짜리 간단한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뭐 드론 같은 건 만들지만 저거 가지고 뭐 리눅스 올려가지고 복잡한 프로그램 못 돌립니다. 그거 안 되겠다. 나 좀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메모리도 1기가씩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25불짜리고 요거 45불짜리인데 최근에 라즈베리가 이제 아두이노를 때려잡기 위해서 5불짜리 내놨습니다. 5불. 예. 그러니까 이제는 회로를 설계하고 뭐 이런 걸 배운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구조죠. 이래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보드, 갈릴레오 수많은 오픈소스 업체들이 등장했죠. 뭐 우리가 할 일 간단합니다. 내가 하려는 목적에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 찾아요.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하드웨어를 고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내가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만 더 집어넣으면 개발 끝입니다. 예. 모양은 3D 프린터로. 예를 들어서 이 3D 프린터를 다시 3D 프린터 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가 랩넷 프로젝트예요. 이게 우리 한양대 학생인데 실제 3D 프린터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들어냅니다. 예. 자, 이제 그 지능도 이제 싫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거기다가 무슨 오픈소스 가지고 뭐 이것저것 붙이고 나 그것도 싫어. 그냥 난 쉽게 먹고 싶어. 바로 이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한 방식입니다. 처음에 손정희 선생께서 이 페퍼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아, 저건 정말 장난감 만들었구나. 얘는 우리 휴보처럼 이렇게 휴보는 이번에 달파 챌린지에서 우승하는데 자동차도 운전하죠. 뭐 문도 열죠. 복잡해요. 걸어 다닙니다. 걷는 게 어려워요. 걷는 게. 그런 거 다 때려치웠습니다. 이 페퍼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바퀴니까 쉽죠 뭐. 그리고 지능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입니다. 그 앞에 여기 패드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요놈이 IBM 왓슨하고 딱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로봇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필요하면은 요 IBM 왓슨을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연결지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양반 나오면 마무리를 해야죠. 예. 자, 데이터와 제품이 결합해서 최적화되는 세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분석하고 가치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설명했고, 요 다음 시간에는 안쪽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평행 모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 설계를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3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